야, 한도연, 너 미쳤냐? 학교 복도에 김태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죠. 돈도 없는 주제에 체면 차리냐? 벤츠 타고 온 사람이 돈 준다는데 거절해? 너희 집 반지하인 거 소문 다 났어. 너네 엄마는 편의점에서 밤샌다며? 박민호가 제 교복을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야, 교복도 낡았다 낡았어.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런 주제에 자존심? 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지가 돈을 거절해. 정신 좀 차려. 이성진이 제 어깨를 밀쳤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죠.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몰랐어요. 제가 거절한 그 돈이, 그리고 그 검은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지금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해 초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성적은 중상위권,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장래희망은 막연하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정도였죠.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12월 중순쯤이었을까요? 아침부터 찬바람이 뼈를 시게 만들더니 오후가 되자 영하로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교복 위에 얇은 패딩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죠. 정동 사거리에서 내려서 골목길로 접어드는데 발밑에 얼어붙은 낙엽들이 바싹거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골목길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어요. 정류장 앞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직장인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모두들 목도리를 깊숙이 당기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니 정말 춥다는 걸 실감했죠. 저도 가방끈을 꽉 잡고 줄 뒤쪽에 서 있었어요. 손톱 끝이 시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죠. 다른 사람들처럼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6시 반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줄 맨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고 멀찌감치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어요. 어떻게 하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던데. 혹시 일부러 쓰러진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하던데. 아니야, 진짜 아픈 것 같은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정작 할아버지께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회색 털코트를 입고 계셨는데 그 코트가 젖은 보도블록 위에서 서서히 더러워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으로 피어올랐죠. 검은색 중절모가 옆으로 굴러가 있었고 안경도 비뚤어져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는 순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이 자란 저에게는 할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낯설면서도 소중하게 느껴졌죠. 저기, 잠깐만요.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할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운동화가 젖은 보도블록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재빨리 중심을 잡고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리멍텅한 눈동자였지만 제 얼굴을 보시려고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주름진 손으로 가슴 쪽을 움켜잡으시면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숨이.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보건 시간에 배웠거든요.
119를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119 부르는 것보다 택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서 도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세웠죠. 운전석 유리창에 김이 서려 있는 걸 보니 택시 안도 따뜻할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친근한 얼굴이셨어요. 학생, 어디 가려고? 아저씨,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기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차에서 내리셨어요. 어디 계시나? 빨리 모셔오게. 저는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야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이미 택시가 와 있다고 말씀드리자 모두들 안도의 표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일어나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저를 의지해서 간신히 일어나셨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우셨어요. 키도 저보다 작으셨고 마른 체격이셨죠. 택시까지 걸어가면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추위에.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할아버지를 택시에 태워드렸죠. 택시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히터가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고 기사님이 어느 병원으로 갈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가족분한테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핸드폰 있으시면.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가족들은 멀리 있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택시가 달리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할아버지 얼굴을 번갈아 비췄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택시비는 1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 있던 돈이 전부였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점심도 굶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았어요. 응급실은 밝고 따뜻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휠체어를 가져와서 할아버지를 모셔갔습니다. 저는 접수 창구에서 할아버지 보호자로 이름을 적었어요. 다른 가족이 오실 때까지는 제가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고 과로와 추위로 인한 일시적인 흉통이셨습니다. 좀 더 지켜본 후에 귀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제서야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의식이 많이 돌아오셨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더라고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이름이 뭐니? 한도연이라고 해요. 도연이구나. 착한 아이로구나.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용돈을 다 써버렸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따뜻한 기분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실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죠. 용돈을 다 써버린 것도 그렇고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안에서 뭔가 지글지글 볶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었죠.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김치볶음밥 냄새가 났어요. 도연아, 늦었네. 어디 갔었니? 어머니 윤정희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42살이지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시는 탓에 항상 지쳐 보이셨어요. 응, 잠깐 일이 있어서. 저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손을 씻으러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도 왠지 어둡게 보였죠. 용돈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하면서 식탁으로 갔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볶음밥 한 그릇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늘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주셨는데 그래도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죠. 냉장고에서 찬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라 주시면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어땠니? 학교에서 특별한 일 있었어?
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기셨거든요. 저도 어머니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죠. 응, 그냥 평범했어. 그런데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고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학교 오다가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일부터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죠. 어머니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택시비로 12,000원을 썼거든. 미안해, 엄마. 용돈을 다 써버렸어. 마지막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마련해 주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계산까지 하시면서 모은 돈인데 제가 하루 만에 다 써버린 거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죠. 혹시 실망하셨나 싶어서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다. 응? 도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사람 도운 건 손해가 아니야. 복이지. 복이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쓸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지만 저를 쓸어주시는 손길만큼은 부드러웠죠. 그런데 정말 괜찮아? 화 안 나? 왜 화가 나겠니? 우리 아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셨나 봐요.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엄마가 늘 말했잖니. 어려운 사람 도우면 언젠가 복으로 돌아온다고.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는 용돈 없이 지내야겠다. 괜찮아. 집에서 도시락 싸줄게. 그리고 버스비는 따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신기했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오늘 식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셨고, 저도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그냥 내가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긴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졌어요.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 때 그랬어. 모르는 사람 도와준 적 있어? 제가 물어보자 어머니가 잠시 멈춤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무시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있지. 옛날에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으셨어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에게도 저만의 비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너 정말 의사 되고 싶지? 응, 물론이지. 왜?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의대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잖니.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의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늘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죠. 엄마, 나 꼭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어머니가 제 등을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부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를 도운 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따뜻한 반응도 그렇고 모든 게 특별한 하루였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변화일까요?
아니면 나쁜 변화일까요? 어머니의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복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 작은 선행이 정말 복으로 돌아올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복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것일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 속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더더욱 몰랐죠. 창밖으로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목까지 당기고 잠들려고 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정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았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용돈이 없어서 버스비만 받아 나왔거든요. 학교까지 가는 길은 언제나와 같았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세정거장을 가면 학교였죠. 버스 안에서는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병원에서 무사히 집에 가셨을까? 학교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학교 앞이 술렁거렸거든요. 학생들이 무리지어 서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 방향을 봤죠.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그냥 검은 차가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였어요. 번호판을 보니 서울 지역 번호였고 차체가 반짝반짝 빛났죠. 제네시스나 벤츠 같은 고급 승용차 같았어요. 야, 저 차 뭐냐? 완전 비싸 보이는데? 누구 부모님 차 아닌가? 면담 같은 거? 아니야, 면담은 안 하는 시간이잖아. 학생들이 수근거리면서 차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내리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회색 코트를 입으셨는데 정말 품격 있어 보였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고요. 그분이 학교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저쪽에 있던 학생 몇 명에게 다가가서 뭔가 물어보셨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도연이라는 학생을 아십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찾고 계시다니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거죠? 그분과 만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한도연, 3학년 한도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저를 가리켰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다가오셨죠.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혹시 한도연 학생이시죠? 목소리가 정중하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으시는 걸까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석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명함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대한사회복지재단 비서실장 장기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죠. 사회복지재단요? 네. 혹시 어제 저녁에 한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린?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어제 제가 도운 할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구나. 그런데 사회복지재단이라니, 그 할아버지가 그런 곳과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무사하십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감사해하고 계세요. 회장님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 신기했어요. 제가 도운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셨다니요. 그것도 사회복지재단의 회장님이요. 이때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거죠. 야, 도연이가 뭔 일로 저런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지? 회장님이라고 했잖아. 완전 대박이네. 진짜 도연이가 뭔 일을 한 거야?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왠지 부담스러워졌죠.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장기석 비서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봉투였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봉투를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돈이 들어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감사금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장기석 비서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나 봐요. 왜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 인사인데요.
저는 보답을 바라고 도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변에서 보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도연이 미쳤나? 돈을 안 받는다고? 저 봉투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 완전 두툼한데? 나 같으면 바로 받겠다. 저런 기회가 어디 있어? 특히 우리 반 김태훈이라는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한도현, 너 정신 나갔냐? 저런 돈을 안 받아? 김태훈은 평소에 저를 별로 좋게 보지 않던 아이였어요. 집이 좀 잘 사는 편이어서 저희 같은 형편을 우습게 보곤 했거든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나? 가난한 주제에 무슨 체면이야? 김태훈의 말이 저를 자극했어요. 가난하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 신념대로 하는 거예요. 신념? 웃기네. 그냥 돈 없어서 못 산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김태훈이 계속 비꼬는 말을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어요. 장기석 비서님이 상황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학생,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학생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럼 이 봉투는 어떻게 하죠? 회장님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받지 않는 게 맞을까요?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대신 회장님께 안부 말씀만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라고요. 장기석 비서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놀라워하실 거예요. 그분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 명함 가지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장기석 비서님이 차로 돌아가셨어요. 검은 세단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학교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복도에서 여러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존경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진짜 대단하다.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제 친구 민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김태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죠. 멋있는 척하지 마라. 어차피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선생님들도 들으셨는지 몇 분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대부분 칭찬해 주셨지만 몇몇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3학년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한 일이 멋있다고 했고, 어떤 아이들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야, 한도현, 너 집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김태훈이 또 비꼬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 화내네. 가난한 주제에 자존심은 세네. 이때 다른 친구들이 말렸어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참았어요. 김태훈 같은 아이와 싸워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혹시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그 회장님은 정말 누구실까? 왜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걸까? 그냥 길에서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오후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 검은 차, 장기석 비서님, 그리고 두툼한 봉투까지. 하교할 시간이 되자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도연아, 정말 대단해.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후회 안 해. 그 돈이면 용돈 몇 달 치는 데 쓸 텐데. 친구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 돈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뿌듯했죠.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좋은 방향일까요? 아니면 나쁜 방향일까요?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요.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김태훈과 그 친구들이 저를 둘러쌌거든요. 복도 한쪽 구석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지나가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야, 한도현, 아직도 자기가 뭔 대단한 일 한 줄 알아? 김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었죠.
옆에 서 있던 박민호와 이성진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웃음거리가 됐다는 거 알아? 웃음거리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태훈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다른 반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3학년 7반에 돈도 안 받는 바보가 있다고. 박민호도 거들었어요. 진짜 창피해. 같은 반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그냥 제 신념대로 행동한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 거예요. 옳다고? 웃기지 마. 가난한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야? 김태훈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성진이 제 교복을 훑어보면서 말했죠. 보라고, 교복도 다 낡았잖아. 구두도 해지고. 이런 주제에 돈을 거절해?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제가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먹을 꽉 쥐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너희들이 뭔데 이런 말을 해요? 뭔데? 우리는 적어도 너처럼 가난하지 않거든. 박민호가 자기 시계를 보이면서 말했어요. 비싼 시계였죠. 이거 얼마인지 알아? 너희 집 월세보다 비쌀걸?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집 형편을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화를 내면 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됐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제가 가려고 하는데 김태훈이 길을 막았어요. 잠깐, 아직 할 말 있어. 뭐요? 너 엄마 편의점에서 일한다며? 야간 근무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김태훈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 엄마가 그 편의점 가끔 가거든. 너희 엄마 봤는데 완전 늙어 보이던데. 그만해요. 왜? 사실이잖아. 아, 그리고 너희 집이 반지하라는 것도 알아. 우리 엄마가 부동산에서 들었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김태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한 주제에 체면 떨지 말고 돈 받을 때 받아야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계속 가난하게 살아. 우리는 상관없어. 김태훈과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한참 동안 서 있었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저 때문에 실망하시지는 않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나가기 전이어서 다행히 집에 계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도연아, 왔니? 오늘은 좀 늦었네. 응, 학교에서 일이 좀 있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 있었거든요. 무슨 일? 안 좋은 일이야? 어머니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면서 제 얼굴을 살펴보셨어요. 역시 어머니는 제 기분을 금방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온 비서님 이야기부터 김태훈이 한 모욕적인 말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죠. 어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비서님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 표정이 조금 굳어지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그냥 받았어야 했을까요? 아니야, 도현아. 너는 잘했어. 어머니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정말요? 다른 아이들은 바보 같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으면 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지만 평소보다 조금 차가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응? 그 비서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재단이요. 혹시 아세요?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죠.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도연아, 앞으로도 내 신념대로 살아.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네, 엄마. 그날 밤 어머니가 편의점에 나가신 후
저는 혼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오늘 일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뭔가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김태훈이 한 말들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모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도 있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이든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자존심도 있고 신념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비서님이 주신 명함 말이에요. 가방에서 꺼내서 다시 봤죠. 대한사회복지재단 비서실장 장기석.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정말 큰 재단이더라고요. 미혼모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교육장학 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장 이름도 나와 있었어요. 민성호. 민성호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가끔 먼 곳을 바라보시면서 혼잣말 하시던 모습 말이에요. 성호야. 라고 중얼거리시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반지 하라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새벽에 편의점에서 돌아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한숨을 쉬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평소와 같으셨어요.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셨죠. 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왜?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어제 온 비서님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에 도착하니 또 다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를 올렸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재벌 감사금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죠.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한 노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날 오후 민성호 회장님에게는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장기석 비서님이 회장실로 돌아간 건 오후 2시쯤이었다고 들었어요. 30층 높이의 재단 빌딩 최상층, 넓은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민성호 회장님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대요. 일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날은 어딘지 지쳐 보이셨다고 해요. 어떻게 됐나? 학생이 거절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들으셨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이에요. 거절. 왜?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신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지셨다고 들었어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이었죠. 장기석 비서님이 조사해 온 자료를 건네드렸어요. 저에 대한 기본 정보가 담긴 서류였죠. 이름, 나이, 주소, 가족 관계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대요. 회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보시는데 갑자기 손이 멈추셨다고 해요. 어머니 이름을 보신 순간이었죠. 윤정희. 그 이름을 보신 회장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서류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대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기석 비서님이 놀라서 물어봤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고만 계셨죠. 그때 회장님 머릿속에는 20년 전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대요. 젊은 시절의 민성호, 그때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던 시절 말이에요. 25살의 민성호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21살의 윤정희와 사랑에 빠졌죠. 어머니는 그때 정말 아름다웠다고 해요. 맑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대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된 나이였고 성호 씨 집안에서는 반대가 심했죠. 특히 성호 씨 부모님은
정희 어머니의 가난한 집안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애를 지워라. 성우 씨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성우 씨는 어머니에게 그 말을 전해야 했어요. 정희야, 우리가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성우 씨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꿋꿋하게 대답하셨대요. 아이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성우 씨는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어머니는 혼자서 임신 기간을 보내셔야 했죠.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성우 씨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돈 봉투 하나만 보내왔죠. 그것도 비서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걸로 끝입시다. 차가운 한 줄 메모와 함께 온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길로 서울을 떠나 혼자 저를 키우기 시작하셨죠. 20년 동안 성우 씨는 성공했어요. 사업에서 큰 돈을 벌었고 결혼도 했고 재단도 만들었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을 정희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할아버지인 자신을 구해준 거예요. 그것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회장님은 그 아이러니에 몸서리를 쳤다고 해요. 20년 전에 버린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도 신기했지만 그 아들이 보여준 성품에 더 큰 충격을 받으셨던 거죠. 도연이가 내 손자였구나. 회장님이 중얼거리셨다고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대요.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성공한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모든 게 허망하게 생각되었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선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제 성을 윤씨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저를 키우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20년 동안 혼자서 회장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자신은 편안하게 살면서 어머니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던 거니까요. 그때부터 회장님은 매일 저희 집 근처를 맴도셨다고 들었어요. 멀리서나마 어머니와 저를 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대요. 무슨 얼굴로 어머니를 만나겠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계속 어두우셨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도 뭔가 예감하고 계셨나 봐요. 묻어둔 과거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 일이 일어난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 근처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이상했죠. 그분이 우리 집 앞에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분이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요, 혹시... 제가 말을 걸려고 했을 때 그분이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순간 깜짝 놀랐죠. 제가 일주일 전에 병원에 모셔다 드린 그 할아버지셨거든요. 할아버지? 민성호 회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의외여서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도연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제 이름을 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집 앞에 서 계신 걸까요? 할아버지, 왜 여기에 계세요?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죠. 평소 보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때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마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민성호 회장님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호 씨.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이분을 아신다고요? 그것도 이름까지 아시다니요. 정희야. 오랜만이다. 민성호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분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요. 어머니, 이분을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민성호 회장님을 차갑게 바라보고만 계셨죠. 도현아, 집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박 상황을 지켜봤어요. 뭐하러 왔어요? 어머니의 질문이 차갑게 들렸어요. 용서를 구하려고. 지금 와서요?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20년이나 지나서 무슨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20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두 분이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도연이가 내 손자라는 걸 알게 됐어. 손자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이분의 손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어머니와 이분은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손자인 줄 알았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어조였죠. 미안하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민성호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당당해 보이던 분이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요.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 그럼 계속 거기 있으세요. 저는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고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고 계신 거였죠. 어머니, 도연아, 아무것도 묻지 마.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죠. 민성호 회장님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그날 밤 내내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그분의 손자라는 게 사실이라면 어머니와 그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어머니는 그렇게 차가우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밖을 내다보니 민성호 회장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밤새 그곳에서 기다리신 모양이었죠. 코트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이셨어요. 어머니도 창문 너머로 그분을 보고 계셨어요. 복잡한 표정이셨죠. 화가 나신 것도 같고 걱정되시는 것도 같았어요. 어머니, 저분이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없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없다는 뜻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죠. 학교에 가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도운 할아버지가 제 할아버지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집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실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밖에서 밤을 새우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학교 시간이 되자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집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민성호 회장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거든요. 온몸이 비에 젖고 계셨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복잡한 사연이 있어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집에서 우산을 가져와서 할아버지 머리 위로 받쳐드렸어요.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세요. 고맙다. 도현아, 일어나세요. 제가 어머니와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용서받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그때 집 안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창문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민성호 회장님이 고개를 들으셨어요. 정말인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있을 순 없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비를 맞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계셔서 그런지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모셨죠.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셨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러워 보이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물어보자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도현아, 나는 내 친할아버지야.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계셨다니요. 그것도 제가 직접 구해드린 그분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20년 전 어머니와의 만남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까지, 그리고 왜 어머니를 떠나보내셨는지까지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나는 겁쟁이였다. 부모님 반대가 무서워서, 체면이 무서워서 정의를 버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듣고만 계셨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할아버지 가슴을 찔렀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인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죠. 전화를 끊으신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기자가 우리 일을 알아냈나 봐. 기자요? 탐사기자 박태주라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박태주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셨어요. 좋지 않은 사람인 모양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허락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내보낼 수도 없었거든요. 좁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주무셨는데 밤새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가 완전히 시끄러웠거든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저기 한도연이다. 한도연 학생, 잠시만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여러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제 앞으로 쏟아졌죠.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민성호 회장과 어떤 관계인가요? 정말 할아버지가 맞습니까?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진 걸까요? 겨우 집에 들어갔는데 안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앉아 계셨고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도현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죠. 할아버지, 밖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알고 있어. 이분이 박태주 기자야. 그제서야 그 낯선 남자를 제대로 봤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뭔가 음흉한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도연 학생. 저는 박태주 기자입니다. 박태주 기자가 저에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하는 인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분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우리 일을 기사로 쓰겠다는구나. 기사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재벌과 미혼모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20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박태주 기자의 말에서 악의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사를 쓰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죠. 물론 기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조건만 맞는다면 말이죠. 무슨 조건이죠?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간단해요. 10억이면 됩니다. 10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민성호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모든 언론에 공개됩니다. 재단 이미지도 완전히 망가질 거고요. 박태주 기자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10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기사가 나갑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걸 드리죠. 할아버지의 말에 박태주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뭔데요?
진실을 말이에요.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박태주 기자의 얼굴이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숨길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공개하겠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정말로 그럴 거예요? 그럼 재단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제가 감당할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박태주 기자가 당황했어요. 협박이 통하지 않았거든요. 후회하실 겁니다. 박태주 기자가 화를 내며 나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장기석 비서님께 전화하셨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모든 언론사에 공지하고요. 이틀 후 정말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와 어머니도 함께 참석했어요. 재단 건물 1층 대강당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할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민성우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0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자였죠.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 아이가 바로 한도연입니다. 제 손자죠. 이 말과 함께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기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죠. 저는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운명처럼 그 손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손자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앞으로 대한사회복지재단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희야, 도현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태주 기자가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세가 꺾여 있었어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진실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박태주 기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뉴스에는 할아버지의 기자회견이 크게 보도됐어요.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고백이라며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무엇보다 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신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은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기석 비서님이 급하게 전화하셨거든요. 도연아, 회장님이 병원에 계셔. 빨리 와주겠니? 심장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초조해하고 계셨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걱정되시는 마음은 있으셨나 봐요. 괜찮을 거야, 도현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되어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연회 시간이 되어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평소보다 많이 여유어 보이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저희를 보시자 손을 흔드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도연아. 걱정 마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하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어머니가 침대 옆에 조용히 서 계셨어요. 복잡한 표정이셨죠. 화가 나 계신 건지 걱정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희야.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왜요? 고맙다. 와줘서.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도 편의점 일을 조금 줄이시고 할아버지를 돌보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할아버지도 많이 나아지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산소 마스크도 떼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도현아,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세요? 이제라도 가족으로 살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한참 생각에 잠기셨죠. 20년이나 지났는데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제 가족이에요. 이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워하는 데만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할아버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0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었어요. 우리 반지하 집 근처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사한 첫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이었죠.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 후라이. 평범한 메뉴였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해 보였어요. 맛있다.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거였죠.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도연아, 의대 입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의사가 되거라.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 말이야.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예전 반지하 창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풍경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는 재단 일을 줄이시고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그만두시고 낮 시간에만 일하게 되셨죠.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좋은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길에서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도운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때 용돈을 아끼려고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할아버지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셨을 것이고 어머니는 원망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없는 아이로만 살았겠죠. 하지만 운명은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봄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행은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돌아온다. 도연아, 내가 증명해 준 거야.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죠.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늦은 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때로는 가장 작은 선행에서 비롯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연이가 보여준 작은 선행이 결국 가족을 되찾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모든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